안녕하십니까. ESG 네트워크 대표 김경식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탄소경제가 기후변화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두 산업인 철강과 전력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고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5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불이 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트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웅크타트가 당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던 국가 중 선진국으로 옮긴 것은 설립 이래 60년 만에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서 수출 지향 제조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기회는 우리나라에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던 1948년의 문맹률은 80%나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에 모든 어린이가 6년제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교육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사다리도 가능했습니다. 둘째는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은 1950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농지개혁을 서두르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 1946년에 북한이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이것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지개혁은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또 내용적으로 봐도 지가 보상과 유상으로 받은 상환액도 평균 수확고의 약 1.5배로 낮추어서 대단히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해서 이를 기업에 투자하도록, 즉 지주들이 일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이 북한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8.3 동결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 재무 구조의 취약성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환율의 상승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누적되어서 1970년대에는 불황 국면을 맞게 됐고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8월 3일 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채를 동결하는 8.3 사채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동결하고 월 이자도 1.35%로 해서 기업의 사채 부담 이자의 3분의 1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주들이 자기 기업의 사채 놀이를 해서 치부도 하고 탈세도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 같은 위장 사채는 자본금으로 강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입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형성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은 밝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어두운 면을 밝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 시민단체의 활동은 엄지를 줄이고 그 깊이를 옅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방과 집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저는 수출 지향적 제조업 육성 전략을 들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철강 산업과 전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최고의 철강 제품을 가장 값싸게 공급했습니다. 철강이 근육이라면 전기는 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서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받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G10이 된 것에 대한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의 근육과 피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전력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산업은 우리 경제의 큰 기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산업의 탄소 중립 달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큰 역할을 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성공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탄소 경제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정부 주도였고 더 넓게 보면 원자재의 국제 표준원가 정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제철을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싹쓸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철소 건설과 운영은 포항제철이 직접 하지만 나머지 간접시설은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부두를 건설해야 됩니다. 철광석을 수입하고 코커스 원료인 석탄을 수입하고 부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톤의 물류가 따릅니다. 부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수가 필요합니다. 시뻘건 철판을 좋은 품질로 만드는데 깨끗한 물로 온도를 조절해서 만듭니다. 또 도로와 이런 간접 자원을 하는데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세금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전력산업의 경우는 1961년 정부가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당시 민간 전력 3사를 통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운송하는 송전, 나눠주고 판매하는 배전 판매 전체 업무를 한 개 회사 체제로 갖추는 국영한국전력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석탄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산업, 철강과 석탄 산업에서 발전 산업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약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중 중국이 약 30%로 1위, 다음으로 미국, EU, 일본, 러시아, 독일, 한국 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억 2,7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생한 약 7억 톤은 전력 산업에서 37%대인 2억 7천만 톤, 산업 부문에서 36% 정도 되는 2억 6,100만 톤을 발생했는데 이 산업 부분의 39%인 1억 200만 톤이 철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강에서 발생되는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과 철강 부문에서 3억 7,200만 톤, 즉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1%를 줄여야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철강 산업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철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을 만드는 공법은 용광로 공법입니다. 철광석, 보통 우리가 Fe2O3로 되어 있습니다.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e, 철과 오산소를 분리시키는 환원제가 필요합니다. 이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석탄을 고온으로 구운 코크스입니다.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어 불을 붙이면 코크스는 용광로에서 열을 발생시켜 온도를 높여주는 연료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광석 Fe2O3에 붙은 산소 O를 분리시키는 환원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료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철에서 분리된 산소는 탄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오늘날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은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철과 산소를 강제로 떼어놓자 화가 난 산소가 탄소를 유혹해서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로 인간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즉 환원제로 코크스가 아닌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철강 회사들이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여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전기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전기로 공법이 있습니다. 전기로 공법은 철 스크랩, 즉 고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철을 녹이는 데는 처음 용광로에서 사용했던 코크스가 필요 없고 전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공법의 장점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단점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 같은 탄소 다배출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로 공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용광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한국 철강 산업의 위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은 연간 약 20억 톤이 됩니다. 이 중 중국이 10억 톤 이상을 생산하고 인도, 일본, 미국 순으로 생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6,600만 톤 정도로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1인당 철강 소비량은 988kg으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산업 같은 철강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산업 연간 효과가 전방 효과 3.08, 후방 효과 1.4로 단연 모든 산업 중에 최고의 연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나 수출, 고용 면에서도 산업 내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철강을 가장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을 이해해야 전력산업을 이해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는 무형제이고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전기차가 늘어나고 가정에서도 가스레인지가 인덕션으로 교체되는 등 전기 화로의 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 보관이 너무 어렵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기 저장 배터리 ESS가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전기 저장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 개선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전압 안정도나 정전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전력이 잘 해오다 보니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전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줍니다. 또 전기는 다른 상품과 달리 수출입이 안 됩니다. 유럽의 경우 각 나라들의 송전망이 연결되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기에 가난한 섬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출입이 안 되는 데다가 전기 판매는 한국전력 독점인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단기적으로 가격 비탄력제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정도를 가격 탄력도라고 하는데 전기는 아무리 비싸도 사용을 해야 하고 아무리 싸도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탄력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는 24시간 365일 항상 공급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을 기저발전이라고 합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발전은 전기 공급을 위해서 사전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정비가 높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생존 필수제입니다. 물과 공기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마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은 품질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전기는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을 미납하면 단전 조치를 하고 그래서 촛불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어 누구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이러한 상품 시장 특성을 가진 관계로 유일한 차별화 요소가 가격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 요인이 없이 오직 가격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에 대해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력산업을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배재대학교 오진석 교수가 한국 근현대 전력산업사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근천궁에서 750개의 백열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근천궁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바로 그 궁입니다. 이때의 백열등 점등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다. 중국의 자금성과 일본의 황성보다 2년이나 빨랐습니다. 에디슨이 뉴욕 맨하탄에서 상업적으로 전기를 생산한 때가 1882년인데 불과 5년 뒤에 경복궁에서 전기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 배경은 1883년 조선 정부가 미국에 담내로 보빙사를 파견한 게 계기였습니다. 보빙사는 1883년에 푸드 미국 공사의 조선 부임에 답례해서 미국에 담내로 파견한 사절단을 말합니다. 이때 가신 분이 정권 대신 민영익, 부 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강범이 주축이었습니다. 고종은 보빙사를 파견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보빙사의 귀국 직후 미국에서 전등시설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홍영식, 서강범이 참여한 1884년 갑신정변의 발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늦은 1886년에 전등 설비를 구매하고 1887년에 점등을 했습니다. 이후 고종은 전등을 민간에 확대 공급하고 서울 시내에 전차를 운행해 전력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후 고종은 1989년 자신의 개인 돈 10만 원과 미국 자간 10만 원으로 한성전기를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자금을 끌어들인 것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확보에 주력하는 관계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관심을 둘 형편이 못됐습니다. 결국 1909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본의 일한 와사 주식에서 한성전기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1933년에 이르면 조선에서 전력산업에 63개사가 난립하게 될 정도로 전력산업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1년에는 배전, 전기를 지역적으로 나눠주는 배전을 전문으로 하는 경성전기가 설립되어 최초로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사에 또 다른 획을 긋게 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남한의 전력 사정은 참혹했습니다. 발전 능력은 88.5%가 북한에 있었고 11.5%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실제 발전량은 북한이 95.7%, 남한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력은 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 3개사가 있었는데 적자가 만성화되어서 구조조정이 계속 이슈화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논의는 3개 회사를 1개 회사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국영과 민영 찬반 논쟁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기획이나 재무부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많았고 상공부서에서는 국공영을 주장하면서 전기요금을 인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서와 기획부서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부진하자 마침내 1961년 5월 4일 장면 총리는 제3차 개각을 통해 부흥부 장관 태안선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전력산업 주관부서인 상공부가 정부 정책의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이 인사발령은 역할 수행을 못했습니다. 바로 12일 뒤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면 정부는 관치경제의 청산과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미온적으로 나오자 이를 제치고 부흥부가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당시 전력회사는 3개사가 있었는데 부실 경영으로 누적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부흥부 장관 태안선은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신규로 민간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영, 민영이 공존하는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이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상공부의 정서로 무산될 상황이 되자 총리 장면은 장관을 교체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구상이 오히려 군사정부가 되면서 전격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1961년 군사정부는 장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받아들여 기존 전력 3사를 통합해 국영화한 한국전력을 발족했습니다. 이후 197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고 1982년에는 100% 정부 소유의 한국전력공사로 재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산업의 집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독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 혁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전력산업의 엄청난 구조 변화를 요구했고 이때의 잘못된 미완성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아직까지도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는 외자 유치를 주 목적으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병원 계획을 발표하고 2001년 4월 한전의 남발전부문을 10개사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발전사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거래소가 개설되고 전력 도매 가격 결정 방법으로 SMP 개통한계 가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SMP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점에 봤을 때 현재 전력 산업의 모든 문제점은 SMP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민영화를 전제로 발전 부분을 분할하고 전력 거래소를 개설하고 도매 가격 시스템으로 SMP를 도입했으나 구조 개편 중단을 했으면 다시 발전 회사를 통합하고 전력 거래소도 없애고 SMP도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과 12년이 지난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라는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단된 전력 산업 구조를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재부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면 지난달보다 또는 작년 이달보다 얼마나 올랐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전기를 값싸게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전이 주는 전기를 사용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총괄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에다가 적정 투자 보수율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적정 투자 보수율은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이러한 총괄주의 원칙 하에 세 가지 세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가주의입니다. 전기는 원자력, 석탄, 경유,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원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발전하는 전력 구성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계절별 시간대별 원가가 다르니 그 시간대별 사용요금도 다르게 책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계시별 요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아직 전기를 계절별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계책하는 계량기가 없어서 가구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단일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은 계시별로 다 구분을 하고 요금을 다르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보수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재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정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공평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특례 할인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 특례 요금이 연간 4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특례 요금만 없어도 한전 적자는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요금 조정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부는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물가안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례대로 여당과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가 여당을 통해 들어오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요금 3원칙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전의 적자가 40조 원이 넘어서고 전기요금이 무원칙하게 결정된 데는 이러한 정치요금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전기요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심야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경제정책에 전기요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2010년까지는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사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50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용 요금이 가장 비쌉니다. 2003년부터 13년까지 정부는 산업용 요금에 대해 12번 총 누적 80.6%를 인상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용은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업용은 최근에 더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다른 전기요금보다 산업용은 4배나 인상하고 최근에는 대기업 전기요금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용도별 전기요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차보조 때문입니다. 교차보조란 2012년 이전에는 산업용을 할인해주고 이후에는 주택용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오해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 전후 용도별 원가 해수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해수율이 100%를 넘어서는 때부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용에서 비싸게 받아 산업용에 싸게 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쌓이다 보니 전기요금을 조금만 올리려 해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 미공개로 정부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에서 중요한 게 원가 해수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은 계시별로 원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고압을 사용하므로 송전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전기 수요가 비슷해서 발전소 추가 건설 요인이 적습니다. 이에 반해 주택용은 시간대별 전기 수요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전기 수요가 적을 때도 피크 수요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용은 가가호호 전기를 보내고 금침을 해야 하므로 판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원가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을 다 반영한 원가를 전기 판매 가격으로 나눈 것을 원가 해수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재 원가 구조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엔 2018년 자료를 보고 원가 해수율에 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해보면 킬로와트아워당 고정비가 산업용은 30.1원, 주택용은 40.76원으로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킬로와트당 10원 정도가 쌉니다. 이는 산업용의 전력 수요 패턴이 안정적이어서 피크를 대비한 추가 발전기 수요가 적다는 점과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송배전 원가도 킬로와트아워당 산업용은 10.94원, 주택용은 18.89원으로 산업용이 약 8원 쌉니다. 따라서 공급 원가를 보면 산업용은 106.46원, 주택용은 129.21원입니다. 즉 산업용이 22원.75원이 쌉니다. 그런데 판매 단가는 산업용이 106.46원, 주택용은 106.87원으로 주택용이 0.41원 더 높습니다. 이 표면적인 가격 차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주택용이 비싸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원가 해수율을 봐야 됩니다. 원가 해수율을 보면 산업용은 97.63, 주택용은 82.71로 산업용이 14.92원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용도별 원가 해수율을 정확히 공개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주도록 해야 요금 인상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맞아 부담 능력이 되는 대기업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서 서로가 알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전기도매요금 가격 결정 시스템, 즉 SMP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회사를 6개사로 분할하고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결정하는 가격 시스템이 바로 SMP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고 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알면서도 이 시스템과 다른 가격체계, 예를 들면 기업들의 알리백 충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인 PP 요금 체계와 연관되어 있고 또 발전 차질에 따른 보상도 이 가격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이 SMP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를 막고 있는 것도 이 SMP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개선을 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탄소 중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MP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에 다음날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력을 공급할 발전기를 입찰에 붙입니다. 이때 낙찰 순서는 킬로와트당 변동비가 가장 싼 전력부터 낙찰, 즉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기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수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한밤에는 전력 수요가 적습니다. 이때는 원자력 발전만 가동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발전을 한 원자력 발전에만 변동비 6원을 줍니다. 오전이 되어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력은 계속 발전을 하고 석탄 발전기를 추가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석탄 발전에 110원을 주고 원자력 발전에도 110원을 줍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104원의 횡재를 얻게 됩니다. 이어 오후가 되면 에어컨 가동 등으로 전기가 부족하여 LNG 발전기도 추가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LNG 발전에 190원을 주고 석탄 원자력 발전에도 다 같이 190원을 줍니다. 그러면 석탄은 80원, 원자력은 184원의 횡재가 발생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시스템은 1990년 영국이 전력산업 민영화를 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국 내에서 원자력, 석탄, 석유, LNG를 다 생산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횡재가 많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가 늘어날 것이므로 장기적 시장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문제가 많아 2001년에 이를 폐지하고 주로 차액 계약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1년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뒤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주로 석탄 발전사 간의 수익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자 2008년에 고정비 정산 조정 개수를 조정해서 발전사 수익이 비슷해지도록 했습니다. 또 당일날 발전이 하루 전과 차질이 생기면 이 S&P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자 S&P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제도를 도입해놓고 반시장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가격을 이 S&P와 연계시킨 관계로 재생에너지 가격 급등하여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수입할 필요도 없으니 환율과도 무관한 순토종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순토종 에너지가 LNG 가격의 등락에 따른 S&P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태양광 장기 균등화 원인이 킬로와트당 123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송배전 원가 14원, 판매 원가 3원 정도를 더하면 태양광 판매 단가는 140원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전기요금 평균이 킬로와트당 11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평균 150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모든 사람들이 140원짜리 태양광 전기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170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S&P와 연계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전력산업, 더구나 탄소 중립 시대들마다 전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전기요금은 탈정치요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를 독립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총괄 원가주의를 변경시켜서 원가 절감 유인 동기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S&P를 폐지해야 됩니다. 횡재가 남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전원 조절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입찰제로 도입을 하고 실시간으로 발전 원가를 도매 가격으로 매기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분산 전원 기반 조성입니다. 전기는 주로 남쪽이나 해안가에서 발생되고 소비는 수도권이나 도심지에서 소비가 됩니다. 밀양 사태 이후에 이제 송배전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제도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난 5월 달에 분산 전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산 전원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전기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산 전원 기반 조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판매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데서 신규 경쟁을 유도해야 됩니다. 한전의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은 기존대로 하면서 신규로 전기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가 우체국 택배가 있지만 민간 택배도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이 있지만 민간 금융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값싸고 안정된 전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전력은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전기도 써야 되지만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하는 제철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분산 전원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IT와 융합된 산업 융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원하는 전기를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한정 독점 판매 체제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 체계가 되도록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